돈도 없는 노인네 받아주는 주제에 유세는 아주 그냥. 야, 어차피 네가 모실 거잖아. 3년 만에 문 앞에 나타난 형님이 휠체어 하나 밀어놓고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양병원비 밀려서 쫓겨난 시어머니를 제 집 거실에 딱 버려두고 가방 2개만 남긴 채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저는 그 말에 대꾸도 안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밤마다 죽은 제 남편 사진을 가슴에 붙이고 주무셨는데 저는 그게 그냥 아들 그리워서 그러시는 줄만 알았죠. 그런데 액자 뒷판이 뜯긴 날 저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던 그 시댁 사람들은 제 집 거실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어요. 그 3년 동안 저는 시댁 식구들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먼저 싹 잘라냈다는 게 맞겠네요. 남편이 쓰러지고 꼬박 2년이었어요. 병원비도 간병도 새벽에 응급실 뛰어가는 것도 전부 제 몫이었죠. 경력 끊긴 지 한참 지난 나이에 예전 회사 총무팀에 다시 들어간 것도 그때였습니다. 낮에 비품 대장 맞추고 밤에는 병실 보조 침대에서 자고 그 생활을 2년 했어요. 그리고 3일장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남편 영정이 정면으로 보이는 구석 테이블이었어요. 3일 내내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형님이 휴대폰 계산기를 켜고 제 앞에 앉더군요. 동서는 그 옆에서 다리 꼬고 손톱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요. 동서, 부의금 얼마 들어왔어? 장례비 빼고 남는 거 어떻게 나눌 건지 얘기 좀 하자. 아, 그리고 아주버님 사망보험금은 언제 나온대요? 그건 형제들끼리 나누는 게 맞죠. 원래 그런 거잖아요. 숟가락으로 국물 뜨다가 손이 그대로 멈췄어요. 형님, 지금 발인도 안 했는데요. 남편 사진 저기 걸려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아,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동서가 우리 집이랑 계속 볼 사이도 아니고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러게요. 어머님도 계신데 혼자서 입 싹 닦는 건 좀 아니죠. 사람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형님. 도리요? 그 단어를 저 입에서 들으니까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도리요? 형님, 우리 남편 2년 누워있는 동안 병원비 10원이라도 보탠 적 있으세요? 아주버님도 서방님도 병실에 한 번을 안 오셨잖아요. 중환자실 마지막 면에도 저 혼자 들어갔어요. 혼자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도리를 찾으세요? 야, 우리가 남이야? 말을 왜 그렇게 해?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A4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총무팀에서 매일 대장 맞추던 손으로 뽑은 부의금 입출 내역이었습니다. 들어온 봉투 하나하나 이름이랑 금액이 원 단위까지 전부 찍혀 있었죠. 그 밑에는 영수증을 순서대로 붙여놨고요. 빈소 사용료, 3일치 식대, 재단 꽃값, 리무진 대전료, 발인 도시락까지 결제자 이름 칸에는 전부 제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부의금 다 합쳐도 모자라서 제 카드로 400만 원 넘게 더 나갔어요. 나눌 게 있으면 제가 먼저 말씀드렸겠죠. 형님이 종이를 한참 내려다보더라고요. 계산기 화면이 저절로 꺼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동서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화장실 간다고 빠지더군요. 모자란 건 안 받을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형님. 발인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상복 챙기고 유골함 보자기 매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조용히 영정액자를 내리시더라고요. 신문지에 돌돌 말아서 당신 가방에 그대로 넣으셨어요.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가져가시든가요. 그때 저는 그 액자가 어디로 가든 관심도 없었어요. 저 사람들 손에서 뭐가 하나 사라지든 말든 그냥 빨리 이 자리가 끝나기만 바랬거든요. 조문객 다 빠진 빈소에 혼자 앉아있던 그 새벽은 지금도 기억나요. 국그릇 치우는 소리만 달그락거리고 남편 사진 걸려있던 자리는 텅 비어있고요. 발인 다음날 바로 집을 정리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24평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짐 다 넣고 저녁에 박스에 앉아서 휴대폰을 열었죠. 형님, 동서, 아주버님, 서방님 하나씩 차단 목록에 넣었는데 손가락이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시어머니 번호에서만 잠깐 멈췄어요. 그래도 남편 낳아주신 분인데 싶었죠. 근데 그 3일 동안 저한테 말 한마디를 안 거셨거든요. 밥 먹었냐는 소리 한 번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눌렀습니다. 그 뒤로 3년은 그냥 똑같았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엔 청소랑 빨래하고 남편 기일에만 혼자 납골당 다녀오고요. 그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줄 알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밀린 잠 실컷 자고 일어나서 캡슐 커피 하나 내리고 있는데 초인종이 2번, 3번 아주 신경질적으로 울리더라고요.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지 싶어서 인터폰 화면을 봤죠. 들고 있던 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형님이랑 동서가 서 있더라고요. 발밑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이 2개, 그리고 그 앞에 휠체어가 하나 있었어요. 목이 옆으로 꺾인 채로 앉아 계신 시어머니였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얘기는 건너 들었는데 이렇게 제 집 현관 앞에서 볼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죠. 누구세요? 동서 나야, 문 좀 열어봐. 여기 주소는 어떻게 하셨어요? 드릴 말씀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동서가 복도에서 발을 쿵쿵 구르면서 목청을 높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 어머니 모시고 왔다니까요. 이렇게 세워두실 거예요? 옆집 다 나오겠어요, 진짜. 경찰 부를까 딱 3초 고민했습니다. 근데 주말 아침 아파트 복도에서 구경거리 되는 건 죽어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문 열리자마자 세 사람이 휠체어를 앞세우고 우르르 밀고 들어왔습니다. 형님이 신발도 대충 벗으면서 거실을 쓱 훑더군요. 집 좋네. 그래도 깔끔하게는 사네. 혼자 사니까. 형님,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동서는 벌써 손수건을 꺼내서 눈가를 찢고 있었어요. 눈물은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어깨는 들썩이더라고요. 어머니가요. 요새 밥도 못 드시고 매일 우세요. 죽어도 둘째 내서 죽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는데 저희가 어떡해요. 우리가 3년을 모셨어. 할 만큼 했지. 이제 동서 차례 아니야? 3년요? 집에 모신 건 1년이고 나머지는 요양병원에 넣어두셨잖아요. 면회도 2달에 한 번 가셨다면서요. 그게 모신 거예요? 야, 넣어둔 건 넣어둔 거고 돈은 나갔잖아, 돈은. 돈 얘기 나오는 순간 그림이 다 그려지더라고요. 죽어도 둘째 며느리 곁에서 죽겠다니요. 저를 평생 있는 듯 없는 듯 취급하던 분이요. 뻔했어요. 병원비가 밀려서 더 못 계시게 되니까 만만한 저한테 넘기러 온 거겠죠. 저는 휠체어 앞에 쭈그려 앉았어요. 어머니,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둘째냐? 발음은 다 뭉개졌는데 눈은 또렷하시더라고요. 저를 정확히 보고 계셨어요. 여기서 제가 소리 지르고 화내면요. 저 사람들 어머니 거실에 딱 버려두고 도망갈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 대신 다른 걸 꺼내기로 했어요. 휠체어 이쪽으로 옮기세요. 거실 정중앙으로요. 거긴 왜요? 저기 TV 위에 까만 거 보이시죠? 홈캠이에요. 영상이랑 음성 전부 클라우드로 실시간 저장됩니다. 이상한 말씀하실 거면 조심하시라고요. 두 사람이 흠칫하면서 카메라를 쳐다보더라고요. 동서 목소리가 그때부터 반쯤 줄었어요. 저는 안방에서 A4 2장이랑 검정 볼펜을 가져다 테이블에 탁 놨습니다. 앉으세요. 받아쓰기 하실 거예요. 제가 부르는 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다 뭐야? 갑자기 무슨 종이질이야. 적으세요. 본인 큰며느리와 셋째 며느리는 오늘 날짜부로 시어머니에 대한 모든 부양 의무를 포기하고 둘째 며느리에게 전면 이관함. 동서가 형님 눈치를 슬슬 보더니 볼펜을 짚더라고요. 형님도 입을 삐죽거리면서 못 이기는 척 쓰기 시작했고요. 다음 문장 갑니다. 추후 어머니 사망 시 어머니 명의 일체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 형님이 볼펜을 탁 놓더군요. 야, 너 지금 사람을 아주 거지 취급하네? 어머니 통장에 3만 원 있어, 3만 원. 무슨 재산 타령이야. 3만 원밖에 없으면 쓰셔도 손해볼 거 없잖아요. 안 쓰실 거면 지금 어머니 모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주버님한테 제가 전화 걸어드릴까요? 아유, 진짜 알았어, 쓴다고. 돈도 없는 노인네 받아주는 주제, 유세는 아주 그냥.
다 쓰신 다음에 옆에 지장 찍으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분증도 꺼내달라고 했죠. 신분증은 또 왜? 나중에 제가 어머니 강제로 데려갔다고 신고하시면 곤란하니까요. 사본은 남겨놔야죠. 두 분 주민등록증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제 휴대폰으로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살아계신 분 재산 갖고 미리 쓰는 이런 각서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걸요. 근데 저 사람들 기 한번 확실히 죽여놓고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만들기엔 이만한 게 없거든요. 볼일 끝났으니까 이제 가보세요. 가방은 두고 가시고요. 두 사람은 도망치듯 신발을 꿰더라고요. 가시는 길에 아주버님이랑 서방님한테도 전해주세요. 다시 볼 일 없을 거라고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휠체어에 앉아 허공만 보고 계신 시어머니랑 저 딱 둘만 남았어요. 저는 휠체어 바퀴를 고정하고 여행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낡은 옷가지랑 약봉지를 하나씩 꺼내서 거실 바닥에 늘어놓기 시작했죠. 다음날 아침 바로 건강보험공단부터 전화했어요. 이틀 지켜보니까 혼자서는 숟가락도 못 드시더라고요. 등급 신청 넣고 며칠 뒤에 결과는 나왔는데 방문 요양이 하루 3시간이 끝이더군요. 저는 평일에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라 낮 시간이 통째로 비었죠. 결국 사비를 털어서 입주로 있어주실 분을 따로 구하기로 했습니다. 몇 푼 아끼려다 어머니 어디 부러지면 그게 더 큰 돈이거든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소개소 3군데에 전화를 돌렸어요. 경력 오래되시고 눈치 빠른 분으로 부탁드려요. 편마비 어르신이라 손 많이 가실 거예요. 그렇게 오신 분이 조 여사님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짧은 파마머리에 등산 가방만 한 백팩을 메고 들어오시는데 현관에서부터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더라고요. 아이고 사모님, 집이 아주 반들반들하네. 어르신은 안방이에요? 안방에 들어가서 시어머니를 쓱 훑어보시더니 단번에 파악하시더군요. 어르신 오른쪽이 다 굳으셨네. 사모님, 저 이 바닥에서 16년 굴러먹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는 껌이죠. 어르신, 저랑 재밌게 지내봅시다. 예? 그려. 굳어있던 표정이 아주 살짝 풀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놀라웠어요. 저한테는 3주 동안 눈만 껌뻑이시던 분이었거든요. 짐 정리를 하다가 여행 가방 제일 밑바닥에서 뭘 하나 꺼냈습니다. 신문지에 돌돌 말려있길래 뭔가 했더니 펼쳐보니까 액자더라고요. 3년 전 발인 날 시어머니가 챙겨가셨던 남편 영정이었어요. 손이 잠깐 멈추더라고요. 이걸 3년을 갖고 계셨구나 싶었죠. 요양병원 들어가실 때도 이걸 들고 가셨나. 왜? 조 여사님이 액자를 안방 서랍장 위에 세워놨는데 시어머니가 성한 왼손으로 그걸 확 끌어당기시더니 가슴에 딱 붙여버리시더라고요. 그날 밤부터였어요. 매일 밤 그 액자를 안고 주무시는 거예요. 사모님, 이거 참 난감하네. 기저귀 갈아드려야 하는데 액자를 안 놓으셔. 손가락이 아주 쇠갈고리예요. 저도 한번 치우려고 손을 댔다가 그냥 뒀어요. 왼손으로 액자를 꽉 눌러 잡으시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나 싶더라고요. 그러세요, 어머니. 그냥 두세요. 2주쯤 지나니까 생활이 궤도에 올랐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목욕 마치신 어머니가 TV 앞에 앉아 계시고 식탁에는 조 여사님이 끓인 된장찌개가 올라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데 거실 공기가 싸하더라고요. 조 여사님이 소파 앞에 팔짱 끼고 딱 버티고 서 계셨고 형님이랑 동서가 엉거주춤 앉아 있었어요. 탁자에는 마트 사과 한 봉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요. 각서 쓰신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웬일이세요? 자식인데 얼굴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 아줌마는 뭐야? 어머니 방에 들어가겠다는데 문 앞을 딱 막고 서서 사람을 도둑 취급하네. 어르신 방금 기저귀 갈고 주무시는데 우르르 들어가면 깨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방은 됐고 아까부터 부엌 서랍이랑 장롱 밑은 왜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아니 이 아줌마가 진짜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해요? 형님, 우리 집에서 돈 나올 구석이라도 찾으셨어요? 어머니 비상금 제가 챙겼나 확인하러 오신 거잖아요. 사과 한 봉지 들고 오셔서 남의 집 장롱 밑까지 훑으시고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두 사람 얼굴이 아주 벌겋게 되더니 도망치듯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 불이 꺼져 있고 안방 문만 빼꼼 열려 있더군요. 문틈으로 조 여사님이 고개를 내밀고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셨어요. 평소에 그 호탕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모님, 일찍 오셨네. 이리 좀 들어와 보세요. 놀라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그 액자 좀 닦아드리려고 어르신 손에서 겨우 뺐거든요. 근데 이 뒷판이 들떠 있어요. 안에 뭐가 껴있는 것 같아요. 스탠드 하나만 켜진 방이었어요. 어머니는 깊이 주무시고 계셨고요. 조 여사님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시더니 뒷판 고정핀을 하나씩 젖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뒷판을 확 뜯어내셨어요. 사진 뒤에서 뭔가 스르륵 미끄러져 나오더라고요. 접힌 서류 한 장이랑 노트 찢어서 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는 손때가 절어서 누렇게 변색돼 있었어요. 종이를 펴봤어요. 경기도 어디 집원 주소가 적혀 있고 그 밑에 글자들이 눌러 적혀 있더군요. 둘째 애미 앞으로. 학교 문턱도 못 넘어보신 분이 한 획 한 획 눌러 쓴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그 종이를 든 채로 남편 사진을 한참 봤어요. 이게 무슨 땅인지 얼마짜린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 남편 사진 뒤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거요. 그거 하나의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조 여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등만 두드려 주시더군요. 눈물 닦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열람 수수료 700원 결제하고 집원을 쳤어요. 엔터 누르고 화면 뜨는 그 몇 초가 왜 그렇게 길던지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논 700평이었습니다. 곧바로 실거래가 조회랑 지역 뉴스를 켰죠. 그 일대가 신도시지구로 지정 고시가 난 상태였어요. 길도 없던 맹지가 완전히 노른자 위가 돼 있더라고요. 그때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미야, 그거 봤냐? 네 서방 첫 제사 지내고 넣어뒀다. 내가 언제 어찌 될지 모르니께 시아버지가 옛날에 사둔 건데 애들은 진작에 판 줄 알아. 아무도 몰라. 당장 팔아서 네가 다 가져라. 우리 둘째 인연을 병원에서 지킨 건 너 하나요. 나도 갈라고 터미널까지 갔었다. 큰애가 어머니 쓰러지면 우리만 힘들어진다고 붙잡아서 되돌아왔어. 그게 여태 목에 걸려있다.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머릿속이 아주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땅을 그냥 이대로 두면요.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잡히거든요. 그럼 형님이랑 아주버님, 서방님, 동서까지 넷이 늑대처럼 달려들 게 뻔했죠. 어머니 뜻대로 지키려면 지금 당장 아주 깨끗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리해야 했어요. 다음날 반차를 냈습니다. 남편 상속 정리해 주셨던 최 법무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죠. 아,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께서 본인 명의 땅을 파시고 그 돈 전부를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세요. 그거 생전에 넘기시는 거면 나중에 다른 자식분들이 소송 걸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르신이 직접 제정신으로 결정하셨다는 증거예요. 그거 없으면 다 뒤집힙니다. 편마비는 있으신데 말씀은 다 하세요. 오늘 오후에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말로만 남기면 소용없어요. 영상 녹화 장비 챙겨서 가겠습니다. 인감 도장이랑 신분증 준비해두세요. 오후 2시에 법무사님이 서류 가방 들고 오셨어요. 안방에 조명 세우고 삼각대까지 딱 놓으시더군요. 조 여사님은 어머님 머리를 찬빗으로 곱게 빗겨드리셨고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어르신 뜻을 확실하게 남겨드리러 왔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 천천히 대답해주세요.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성함이랑 생년월일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복순 46년생.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날짜는요? 둘째 며느리 집이요. 날짜는 저기 달력에 있잖요. 법무사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논 700평 매각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요. 내 땅이니께 내가 판다. 판돈 전부를 둘째 며느리께 주시는 게 맞습니까? 첫째, 셋째 아드님께는 안 주시고요? 안 줘. 내 아들 병원에 누워있을 때 물 한 모금 안 떠다 준 것들이요. 큰애랑 막내한테는 10원 한 장도 안 줘. 죽어도 안 줘.
저는 방문 밖에 서서 그 소리만 듣고 있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법무사님이 답변을 전부 카메라에 담고 서류마다 어머니 붉은 지장을 또렷하게 받아내셨습니다. 그 다음은 일사천리였어요. 현지 부동산 소장님한테 전화를 넣었는데 대뜸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사모님, 그 땅 지금 없어서 못 팔아요. 매수되기만 줄을 섰습니다. 땅 보지도 않고 사겠다는 사람이 널렸어요. 계약금 2억이 어머님 통장으로 먼저 들어왔고 잔금 19억은 3주 뒤로 잡혔죠. 계약서가 나온 다음에야 법무사님이 행정복지센터에 다녀오셨어요. 매도용 인감증명은 사는 사람이 정해져야 뗄 수 있어요. 순서가 있는 겁니다. 거동 못하시니까 대리로 처리하고 왔습니다. 잔금날에 법무사님이랑 같이 내려가서 등기서류 깔끔하게 넘겨드렸어요. 총 2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챙긴 게 뭐였냐면요. 세금이었어요. 땅을 판 사람은 어머니니까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세금부터 신고하고 냈습니다. 21억에서 그거 떼고 남은 게 16억이었어요. 아니 사모님, 그걸 왜 먼저 내요? 돈부터 옮겨놓고 천천히 하시지. 이거 안 하고 돈부터 빼면 나중에 어머님 앞으로 체납딱지 날아와요. 그럼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그날 저녁에 식탁에 보안카드랑 인증서를 꺼내놓고 어머니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16억을 이체했어요. 어머니도 옆에 앉아서 다 보셨고요. 아이고, 사모님 이제 진짜 부자 되셨네. 어르신도 참 대단하셔. 이런 걸 여태 숨기고 계셨어? 아직 아니에요. 이 돈 완전히 제 걸로 만들려면 세금 한 번 더 내야 하거든요. 예? 어르신이 그냥 주신 돈인데 통장에 넣어두면 그만 아니에요? 누가 안다고요? 국세청 전산망을 못 속여요. 나중에 형님이 냄새 맡고 몰래 빼돌렸다고 걸고 넘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피곤해집니다. 바로 박 세무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16억이요? 사모님, 며느리 공제 1천만 원 빼도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자진신고 공제받아도 몇 억은 그냥 나와요. 현금으로 바로 내세요? 진짜 안 아까우세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세금 확실하게 내고 국세청 도장 쾅 찍힌 제 돈으로 만드는 게 훨씬 싸게 먹히는 겁니다. 신고 바로 들어가 주세요. 며칠 뒤에 제 통장에서 수억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숫자가 확 줄었는데도 잔고 보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더라고요. 누구도 못 건드리는 완전히 제 돈이 된 거니까요. 어머니는 그 모든 과정을 그냥 묵묵히 지켜보시다가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조 여사님, 오늘 저녁은 소고기 어때요? 조 여사님, 오늘 저녁은 소고기 어때요? 어머님 푹 고아서 죽 끓여드리면 기운 좀 나시겠죠? 좋죠. 사거리 정육점에서 안심으로 끊어올까요? 그때였어요. 소파에 던져둔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화면에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형님이었어요. 어머,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쉰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야, 너 집이지? 꼼짝 말고 있어. 우리 남편이랑 서방님이랑 다 데리고 지금 간다.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 뚝. 일방적으로 끊기더군요. 전화 끊고 1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부서질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조 여사님이 안방에서 뛰어나오셨어요. 사모님, 저 사람들 왔나봐요. 경찰 먼저 부를까요? 문 열지 마요. 아니요, 열어주세요. 대신 홈캠 켜져 있는지만 한번 봐주세요. 문 열리자마자 넷이 우르르 밀고 들어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주머님이랑 서방님까지 눈에 불을 켜고 있었죠. 재수씨,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어머니 모시고 나오세요. 아주버님, 남편 장례식 이후로 처음이네요. 3년 동안 전화 한 통 없으시더니 오늘은 걸음이 진짜 빠르시네요. 형수님, 저희 다 알고 왔어요. 어머님 땅이 있었다면서요. 그거 몰래 팔아치우셨다면서요. 우리 집 우편함에 어머님 앞으로 세금 안내문이 왔더라. 주소를 아직 우리 집에 두셨거든. 21억? 야, 그 돈 당장 내놔. 어디서 반신불수 노인네 꼬드겨서 도장을 찍혀? 어머니가 어머니 땅 파신 겁니다. 그리고 나올 세금은 어머니 것도 제 것도 다 냈어요. 국세청의 완납이에요. 떼먹은 거 한 푼도 없으니까 억울하시면 세무서 가서 따지시든가요. 완납이라는 말에 형님 눈이 뒤집히더군요. 뭐? 제정신이야 너? 그 큰 돈을 세금으로 갖다 바쳤다고?
아이고 이 미친 거사. 재수씨, 각서 그거는 우리 집사람이 홧김에 쓴 거예요. 핏줄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며느리가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됩니까? 홧김이든 뭐든 형님 손글씨에 지장까지 찍으셨고요. 그거 쓰시는 장면 홈캠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습니다. 지금 틀어드릴까요? 형님이 말문이 턱 막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남편 등을 확 떠밀었습니다. 여보, 안방 가서 어머니 휠체어 끌고 나와, 빨리. 당신이 먼저 보셔. 형님네한테 뺏기면 어쩌려고 그래. 두 형제가 동시에 안방으로 돌진하더군요. 조 여사님이 양팔을 벌리고 문 앞을 막아섰는데 아주버님이 어깨로 그냥 밀쳐버렸어요. 아니 어딜 들어가요? 어르신 누워 계신다니까? 반신불수 어머니 팔을 형제 둘이 하나씩 붙잡고 서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팔을 무슨 밧줄 잡아당기듯이요. 어머니 갖다 버리자고 한 건 형님이잖아요. 지금 와서 왜 이래요? 야, 넌 병원비 밀렸다고 들어 누웠잖아, 이년아. 남의 집 거실에서 자기들끼리 멱살을 잡더라고요. 그러다 밀린 서방님이 뒷걸음질 치면서 거실 장식장을 통째로 들이받았습니다. 산지 5달 된 65인치 TV가 그대로 고꾸라지면서 액정이 와장창 깨졌어요. 380만원짜리였죠. 그 위에 있던 남편 유품 상자도 같이 떨어져서 손목시계랑 사원증이 바닥에 쏟아졌고요. 제 목소리가 그때 처음으로 낮아졌습니다. 지금 뭘 밟고 계신 건지는 아세요? 아주버님이 휠체어를 거치게 끌고 나오다가 이번엔 주방 김치냉장고를 그대로 찍어버렸어요. 산지 넉 달 된 260만원짜리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김치통이 쏟아져 거실 바닥이 벌겋게 됐습니다. TV 위에 있던 홈캠도 같이 굴러떨어졌는데 뭐 어차피 실시간으로 다 올라간 뒤였죠. 마음껏 부수세요. 뭐 어차피 전부 당신들이 물어낼 돈이니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때였어요. 찢어질 듯한 호루라기 소리가 거실을 뚫고 울렸습니다. 조 여사님이 위급할 때 부르시라고 어머님 목에 걸어드린 비상용 호루라기였어요. 전부 얼어붙었죠. 어머니가 떨리는 왼손으로 카디건 안주머니를 뒤지시더니 서류봉투 하나를 바닥에 툭 던지셨습니다. 열어봐라. 동서가 잽싸게 주워서 꺼냈는데 법무사 사무소 도장이 찍힌 공증서류였어요. 두 형제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군요. 내가 내 발로 법무사 불렀다. 내 둘째가 2년을 병원에 누워있을 때 너희 중에 누가 한 번 가봤냐? 나는 갈라고 터미널까지 갔었어. 큰애 네가 어머니 쓰러지면 우리만 힘들어진다고 붙잡아서 되돌아왔다. 그게 3년을 목에 걸렸어. 내 돈은 다 우리 둘째 매미 거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씩씩대던 형님도 달려들던 서방님도 꿀먹은 벙어리가 됐죠. 조 여사님 112 누르셨어요? 예, 아까 TV 깨질 때 진작 눌러놨어요. 경찰관 두 분이 들어오시더니 박살난 TV랑 넘어간 김치냉장고, 김치국물 범벅인 바닥을 보고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아, 가족끼리 좀 다툰 겁니다. 제가 첫째 아들이고 저쪽은 재수씨예요. 거실이 이 지경인데 그냥 다툼입니까? 홈캠 영상 다 있습니다. 문 밀고 들어온 거, 물건 부순 거, 휠체어 탄 어머니 강제로 끌고 가려던 거 전부 찍혔어요. 재생해서 보여드릴까요? 영상을 보시더니 표정이 굳으시더군요. 이건 남의 집에 밀고 들어와서 살림 부순 겁니다. 다들 파출소로 같이 가시죠. 복도에서 발버둥 치며 끌려가는 소리가 한참 들렸어요. 문 닫고 나니까 조 여사님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저 오늘 10년은 감수했어요. 저는 김치국물보다 남편 손목시계를 먼저 주워서 물티슈로 닦았습니다. 다음날 바로 법률사무소에 갔어요. 영수증이랑 청소업체 견적서, 어머니 진단서까지 전부 들고요. 위자료까지 꽉 채워서 청구해주세요. 합의는 없습니다. 일주일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군요. 형님, 저희 남편 일도 끊기고 카드값으로 버텨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럼 남의 집 냉장고는 왜 찍으셨대요? 마음의 준비나 하세요. 이어서 형님 문자가 쏟아졌어요. 소장 취하 안 하면 어머니 꼬드긴 거 다 까발린다고요. 저는 그거 캡처해서 변호사님한테 바로 보냈습니다. 본인들이 불리한 줄도 모르고 증거를 만들어주시네요. 몇 달 뒤 재판은 완패였습니다. 청구 금액 전액 인정, 변호사비도 없어서 살던 집 보증금을 빼서 물어줬다는 소문을 건너 들었어요. 두 부부가 돈 문제로 매일 싸우다
이혼 서류를 썼다는 얘기도 들려왔고요. 그 뒤로 5년이 아주 평온했습니다. 조 여사님은 가족이나 다름없이 눌러 앉으셨고 어머니는 혈색이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셨어요. 주말이면 단지 한 바퀴 산책하고 명절엔 셋이 앉아 전을 부쳤죠. 우리 둘째 애미가 최고요. 남편 영장은 뒷판을 새로 맞춰서 서랍장 위에 다시 세워뒀어요. 어머니는 밤마다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주무셨습니다. 바람 선선하던 가을 아침이었어요. 어머니, 저 출근할게요. 오늘 일찍 와서 소불고기 해드릴게요. 조심해서 다녀와라, 애미야.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오후 조 여사님이 전화를 받고 응급실로 갔는데 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으신 뒤였어요. 고통스러운 표정 하나 없이 그냥 깊이 주무시는 얼굴이셨죠. 노환이라고 하더군요. 장례는 조용히 단출하게 치렀습니다. 형님이랑 동서 쪽에 부고 문자는 넣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야반 도주에서 어머니 돌아가신 줄도 모르는 눈치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돈 넘겨받은 지 5년이 지났으니 이제 와서 걸고 넘어질 것도 없었죠. 유골은 시댁 선산이 아니라 남편 옆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제 둘째가 옆에서 챙길 테니까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다음날 아침은 평일이었어요. 거실엔 조 여사님이 틀어놓은 뉴스 소리가 조그맣게 흐르고 있었죠. 상복을 벗어 세탁기에 넣고 세제랑 섬유유연제를 부었습니다. 세수하고 머리 말리고 네이비 블라우스에 슬랙스로 갈아입었어요. 커피 내려서 텀블러에 담고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죠. 사흘 비운 탓에 안 읽은 메일이 산더미더라고요. 팀장님 회신 요청부터 거래처 견적서까지요. 창밖으로 출근길 차 소음이 들려오고 제 손끝에서는 파일을 하나씩 열고 닫는 마우스 클릭 소리만 일정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